자, 이제 패널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학계와 지자체 그리고 지원 현장에서 실제로 대두된 고독사 문제를 각 영역에서 깊이 있게 짚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모든 패널 토의 분들께서는 여기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승욱 뉴스웍스 편집인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최승욱 편집인님, 토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저기 4시 반쯤 끝난다고 일단 예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중간 쉬는 시간 없이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서 1시간 내.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주제 발표를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석해 주기 때문에 토론과 그다음에 저희가 꼭 하나 해야 될 게요. 여기 패널로부터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이제 오늘 토론하실 분들이 주제 발표자잖아.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해답을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4시쯤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 발표문 잘 들었고요. 김상규 교수님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참 와닿는 게 그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문제다. 그거는 100%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올해 60인데요. 저도 아주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 고독사 되시는 특히 남자 노인분들 대부분이 일단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상 그 첫 직장 생활, 첫 경제 생활부터 조금 돈이 적은 저소득 영역에서 빠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20년, 30년 끌고 왔기 때문에 저축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적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데 결국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엄혜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님께서 중장년과 노인의 고독사 줄이기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엄혜선 교수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영양학과 교수이지만 그 사회복지사고 성동구 가족센터 그 비상근 센터장이면서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부단장으로 있기에 아마 불러주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고독사 줄이기에 대한 그 김상규 교수님의 발췌문은 우리나라가 현재와 앞으로 필요한 내용을 신뢰를 통해서 잘 담고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망사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교통사고죠. 그러면 교통사고는 48시간 이내에 통계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고독사인 경우는 사망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통계로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식품 영양학 이렇게 보면은 영양학에서도 보면은 ICD라 그래가지고 질병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에 대한 거는 그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노인의 중장년과 노년의 이러한 고독사 줄이기에 대한 이러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빠뜨리는 공중보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고독사 수가 증가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추세의 요인으로는 그 국가의 인구학적 위기라든지 실업률, 사회복지 격차, 빈곤, 요즘에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고독사라는 것은 사회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OECD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자살률하고
우울증률이 가장 높고 거기다가 불안장애 비율은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또 급증하고 있죠. 1인 가구 비율이. 그래서 2022년 보건복지부 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이 보건복지부 이쪽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또한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안심은 됐습니다. 갈 길이야 멀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주제로 또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서울시 위원회죠, 맞죠? 이병윤 위원님께서 또 이걸 갖다 의제로 이슈화하셨다는 부분에서 또한 저는 오면서 내심 기뻤습니다. 발전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남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고, 그 다음에 고독사 예방 관리법을 2021년에 제정한 후에도 지금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의 숫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 방향 및 그 세부 사항을 고려해 보면 극도로 고립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고 누구도 고독사를 원치 않아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 보고서, 여러 보고서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뭐 여러 그 정부기관과 지역 단체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자면 뭐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생활비, 최소한의 생활비 보조를 좀 해준다든지.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건강을 위한 식사라든지 영양, 운동 및 의료, 이 돌봄 서비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한 예로서 우리 그 학생이 하나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그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로 갑니까? 탁골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고 우울하게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래시장의 휴식 공간 같은 것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노인분들이 가고 싶은 곳,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로봇 외에도 사람과의 대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마 김 교수님이 이제 고독사에 대한 그 국내외 서비스 현황도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료 지원의 그 자원의 역할하고 사회 복지적 접근을 통해서 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찾아내서 이것들을 균형을 이루어서 그 잘 그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그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 예시는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립된 개인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거하고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기 와서 또 요즘엔 또 이렇게 감동할 일이 쭉 있고 와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우유 배달 단체 서비스가 있다는 거, 이거에서 또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테크놀로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위한 그 AI 지원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일선과 그 일선 응답자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락이라든지 이상 징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를 하도록 마을 개념을 채택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돼 있고요. 아까 또 들었듯이 공공요금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그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거죠. 보면 수거되지 않는 우편물을 발견한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그 집배원이 이제 경보음을 울린다라든지. 근데 요즘에 집배원을 또 뵙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재취업 프로그램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재택의료하고 식사, 영양 돌봄 서비스를 요거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지만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고독사는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식품이나 이런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래야 그리고 이제 영양 등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성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사회적 연결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의사의 진료 예약이나 가정 간호사의 그 방문 그들이 이제 직접 대면하는 몇 안 되는 만남 중에 이제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아까 그 나타내는 이러한 대면하는 이런 것도 잘 그 우리가 같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환자나 노인 스스로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또 좋아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조건 혼자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 제고도 또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두 가지 별개의 측면일 수도 있고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요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전한 마음과 생각이 나온다는 진부하지만 가장 쉬우면서 지키기가 어려운 이러한 명언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것으로 제 패널 토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엄혜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그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을 이렇게 서로 어울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하고 어울리게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상생활의 특정 시간은 남하고 어울리지만 24시간 내내 남하고 어울려라?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특히 잘못하면 낙인 찍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수님 말씀처럼 본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장미리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과 교수님께서 고독사 줄이기를 주제로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경영학과 명지대학교 장미리 교수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이 이미 그런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우리 50, 70 세대의 자살률, 청년 자살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1위라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독고사 그리고 고독사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외롭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시일이 지나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의 내용에 앞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김상교 교수님과 그다음에 우리 엄혜선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독사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홍보가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행 그 병원 동행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되게 잘 돼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무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정 확대 가족이요. 그래서 고독사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층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 수정 확대 가족이 지금 늘고 있어요. 뭐냐면 근거리에 양가 부모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양가 부모가 아이를 낮에는 좀 케어를 해주고 저녁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어르신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양가 부모들이 건강하신지 아침에 체크하고 저녁에 체크하고 또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를 믿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맡기는 데가 원치가 않는데 부모가 맡아서 길러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더욱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고독사를 줄이는 걸로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토론회를 좀 해봤어요. 이 가정으로 그랬더니 병행 동행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건강 체크 방문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왜냐면 비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자발적인 부분도 가는 게 귀찮아. 그리고 혼자 가기가 쑥스러워.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심으로써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니면 이혼이라든가 각종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돌봄 서비스도 지금 보면 지역별로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홍보에 대한 것을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지원에 대한 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로다가 가서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고독사 예방에 게이트 키퍼를 하자 했는데 그게 활동이 돼 있어요. 그죠? 그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 밀착형 상정 종사자라든가 그리고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은 이런 것도 괜찮을 텐데 심지어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그 고독사로 발견이 많이 되는 데가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밀폐형이잖아요. 누가 주거를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항상 시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냄새라든가 우편물이 쌓여 있다라든가 그런 걸로 발견이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 실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적십자에서 제가 또 그거 왜 그런가 그래서 적십자에 좀 알아봤더니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가 매일 요구르트를 방문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상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자살로 이어지듯이 그 우울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제 의견은 1:1 밀접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운전면허증처럼 장롱면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임금이든 아니면 1:1 상담사 역할을 하든 1:1 이제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 그리고 밀폐형으로 폐쇄형으로 집에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1:1 아주 밀착 접촉을 해서 그분들과
좋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모임도 주선을 해서 즐겁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장미리 교수님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장롱 면허화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일거리를 주자. 당연히 그거는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그 돈을 줘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의 어떤 일감을 주면 5시간 정도로 일감을 주면 그것이 상당히 퍼머넌트한 잡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 근데 하루에 5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루 8시간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루 5시간 정도씩 사회복지사한테 일감을 주자는 식으로 해서 이거는 지자체에 돈을 투입해야지 투입하지 않고 공짜 정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거를 한번 좀 더 해야 되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거 홍보 문제예요. 네, 홍보가 그 홍보 네. 문제는 저희 뉴스복스가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고리분둔 청년 그 문제 이거랑 다 같은 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도 요걸 좀 더 홍보하려는 취지인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청 뭐 구청 이런 쪽이랑 해서 각 구청의 시청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아시지만 언론이 미담 사례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지. 조금 그 어느 정도 어떤 협조 체제가 되면 그런 거는 저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김영옥 서울특별시 의회 보건복지위원 의원님께서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해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엄중하고 갑자기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행감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저께 복지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모색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갈래로 지금 일을 그래도 촘촘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은 제가 통계를 보면은 21년도부터 고독사위원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14만 가구였어요. 네, 여기 14만 가구인데 5만 9천 가구는 만나지를 못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출해서 계시거나 하는 분들. 근데 이 중에 2만 6천 가구는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가 않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성북구에서 야쿠르트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해서 70대 고독사 하신 분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저는 광진에 살고 있는데 작년에도 3개월 지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고 또 한 번은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지인이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세입자가 그동안에 이제 반찬 나눔을 집주인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세입자가 거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로 복지행정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동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정말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부예요. 그리고 이분은 생활이 잔고도 통장에 돈도 좀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저한테 신고가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한 15일 이내에 마지막 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자살로 마감했는데 마지막 통화한 사람을 역추적해보니 누구냐? 요양보호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암이 이제 걸려서 너무 우울하고 고독한 것 때문에 하는데 좋은 정책 필요합니다. 예산 당연히 들어가야죠. 하지만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어드릴까가 우리가 고민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I 안부전화라 그래서요.
AI가 기계적으로라도 전화를 걸지만 계속 데이터 쌓이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화량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하려다 보니 누르는 시간과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축적이 돼서 AI가 지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돌단이라 그래서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 그래서요. 1,2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온종일의 시간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4시간, 5시간. 그 정도로 주시고 이분들로 하여금 방문을 하게 하는데, 제일 문제는 첫째가 전화 안부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데 안 받는 분이 계시면 당연히 찾아갑니다. 근데 또 문이 잠겨 있거나 열어주지 않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분류를 해놨다가 계속 타진하고 노크는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들어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방문간호사 분들하고 또 연계를 해드리죠. 연계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의 지금 정책은 피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은 야쿠르트입니다. 야구르트 배달. 예, 야구르트 배달은 이게 제일 바깥에서, 요새는 야구르트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대문에 주머니에 넣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이웃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한 몇 개만 쌓이면 바로 연락이 가게끔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 문제도 일부는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스마트 플러그라 그래가지고요. 행동 반경이 이렇게 예를 들어 밥솥을 한 이틀 이상 가동을 안 하시면, 그러면은 활동가가 또 전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원격 시스템. 이렇도록 여러 가지 정책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자치센터에 가시면은 이렇게 뭐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민원을 받아주는 전문, 그러니까 인력이시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들이 10분 이상은, 8분에서 10분 이상은 상주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립돼서 내 마음이 다친 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분들의 녹화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점점 더 밑으로 스며들어서 나타나질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관심 밖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마치 그림자처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고 그걸 정책으로, 그다음에 예산으로 담아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저께 오늘 아침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도록 정책과 대안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홍보가 미진한 거 아니냐.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좀 제한적이다. 예. 그래서 많은 이렇게 지자체는 지역신문이 있어요. 거기다 많은 알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문에 꽂아놓고 문에 꽂아놓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문을 정말 많이 하고 내 이웃 돌보기 뭐 이런 것도, 통장님들도 지금 각 통에 통장님들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몇만 원 이렇게 수당을 받고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책자를 보시면 다 뭐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영양 서비스를 좀 더 제고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이것도 좀 해보면 좋은 정책 같다. 지금 임산부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식이 보건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수 있는 분야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영양실태나 이런 걸 이분들이 걷지를 않고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제도 중에 보시면 9988 선모닥터라고 하는 좋은 브랜드의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해서 받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좀 적고 이분들 손목에 가서 채워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모이셨고, 오늘 김상교 교수님이 좋은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으로 담아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천만 시민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깊은 고민하면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옥 서울시 의원님 오늘 새벽까지도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그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 소위 이제 돌봄 플러그 서비스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게 TV, 인덕션, 전기밥솥, 전자레인지에 예를 들면 그 3월 인터넷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인터넷 필요 없이 LTE망으로 작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사후 체크용이에요. 사실 예방용은 아닌데 만약 이분이 쓰러졌다, 뭐 자살했거나 뭐 그냥 스스로 쓰러졌다 경우에는 텔레비도 안 켤 거고 인덕션도 안 하고 전기밥솥 가동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문은 따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뭐 100골까지 되는 사태는 막는데 이것은 예방 프리벤티브 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뭐 KT 이런 데에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1년에 한 13만 2천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뭐 비용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구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랑 독거노인한테는 신청 가능하게 해서 선정한 다음에 대상이 된다 싶으면 현재 503대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강남구청에 오기 전에 한번 직접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정책에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정도는, 근데 아예 마음을 문을 닫은 사람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 닫기 전에 있는 분들, 닫으려고 하는 분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정책 중에 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로봇 인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갖다 놓고 여기 요새 2차 인형이 이제 하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서비스가 가동돼서 저기 자식들한테도 자손들한테도 연락이 가던가 그다음에 선택한 곳에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의 인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효도리 효순이 그래서 인형이 뭐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인형인데 지방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한 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말벗도 되고 이래서 했는데 서울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서울에서 그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내 신상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서울 어르신들 굉장히 똑똑하시죠. 그래서 나를 감시 감독하는 것 같다. 싫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저기 하신 분들은 불이 센서가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센서가 밤에 일어나다 무섭다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제도가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시범 삼아 해보고 그 중에 다 진행하면 좋겠으나 또 예산도 저기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해봐서 제일 효과 좋은 그런 걸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제 마지막 토론자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5분이니까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그 이제 다음 분은 그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센터장이십니다. 가장 명칭만 보면 알다시피 현장에서 여기 대처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수진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먼저 서울 시민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주신 이병헌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김용옥 의원님 바로 다음에 제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도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중장년 이 고립가구의 특성하고 특히 이제 거부가구의 특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부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없는 1인이고 남성이고 무직이고 또 질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장년의 경우에는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취약 저소득이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이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실직을 하셔서 사회적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안전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만나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서울시에서 14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취약 지역의 고시원이라든지 뭐 연립 빌라 같은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계신 분들을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만 4천 가구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고 이 가구들에 대해서 이제 고독사 위험도에 대해서 체크 항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71%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 이게 49%. 그리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소통이 한 번밖에 없었다. 한 번 이하밖에 없었다가 3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들은 정말 실질적인 부분 안에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사회적 고립가구 그리고 소독사가 이슈화되면서 전국에서 지금 1인 가구 관련된 실태 조사와 고립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년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가정불화, 이혼, 별거, 실직 이런 것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서 자존감이 저하된 가구들이 많고요. 비관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알코올 문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고 아예 기본적인 식사나 청소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기 돌봄을 아예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근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방치된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뭐 우리가 63%나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로 그만큼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방문을 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맙지만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알코올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술 좀 그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례는 차라리 수급을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회적 고립이 너무 심화되고 고차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서울시는 정부 보건복지부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2018년부터는 일기 고독사 예방을 대책을 만들고 이제 정부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 센터를 설치를 해서 광역 단위의 이제 전국 최초의 사회적 고립가구 전문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으로 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26개 시도 단체에서 찾아갔습니다. 한 140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올해 1년 동안 찾아갔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이슈화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서 잘 이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고 체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아까 스마트 플러그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플러그와 AI 안부 확인 전화 서비스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24시간을 지금 야간 휴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 때도 이렇게 다 야간 휴일 관제해서 정말 출동해서 강제 개문을 해서 혹시라도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좀 위험 상황을 체크해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립 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고 25개 구청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민간 복지 시설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고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독사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민간 복지 현장에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매뉴얼 개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거부 가구 사례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고립 가구도 잘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면 괜찮은데 거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그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민간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지금 7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5,116명의 고립가구를 발굴했고요. 21,685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현재는 SH공사 주택관리공단하고 업무를 협약해서 서울 지역의 13개 임대단지에 대한 고립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조차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가구 빌라가 1순위고요. 한 50%가 넘게 고독사가 발굴이 되고 2위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지원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 고난이도 사례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너무 거부를 하셔서 지원을 못하는 분들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엄청나게 고난이도 사례더라고요. 뭐 어떤 케이스는 자타회 위험도 있으셔가지고 막 우유 가게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를 저희가 한 10월 말까지 59건의 사례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다 일일이 방문을 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면 1인 가구가 83%이고요. 평균 연령이 57세, 중장년이시고 그리고 뭐 여성 남성분이 계시고요. 그 국기초의 보호 대상들이 69%고 정신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71%가 알코올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도 거부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39종에 해당이 되셔서 단전단수 되시고 당장 먹을 것도 없으신데도 거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확인해 보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있으신데 이제 서비스 제공 동의,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진단조차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상황 안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작년에 MO를 체결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그 자원에 대한 확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장년에 이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재원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고요.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돌봄과
취업과 교육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냥 포괄적인 키워드만 내려준 상황에서 이런 대책 가지고 포괄성을 가지고는 숨어 있는 그리고 또 장기화되고 거부하시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기조차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실천적인 제언을 조금 드리면요. 첫째는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서비스가 좀 창의적으로 또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가정 실패, 불화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의존하시다가 그게 우울증이나 조현병까지 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기관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한 동료 상담가라든지 뭐 방식도 오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부에서는 이제 중장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화적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돌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식사, 청소, 예를 들면 자기 청결에 대해서 일상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돌봄에 대한 교육과 연습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 맺기와 동시에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우유 배달 봉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받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장년이시더라도 조금 더 본인들이 이제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끌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서 이제 사회 참여를 위한 촉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자리가 되게 필요하고 취업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회 참여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에서는 당사자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가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 안 무서운 회사라든지 니트 생활자 같은 모델이 굉장히 확산돼서 이 모델을 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그리고 인식 개선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임을 발굴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는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실패, 자존감 저하, 우울증, 비자발적인 관계 단절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장년 고립가구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그리고 가족,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현재 이런 추세로 또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역시 이도진 센터장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아주 실천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일 인상적인 게요. 저는 그 동료 상담가를 통해서 거부자를 어떻게 할 방법. 저는 이제 거부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 중에서 소위 이제 전향하는 거죠, 다시.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한 롤플레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어렵겠지만 저는 거부자 문제가 좀 가장 중요한 건데 거부가구는 결국 거부를 했던 사람이 그 전향한 사람을 통해서 뭐 어렵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해서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예를 들면 저기 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언론에도 좀 홍보시키고 이분의 어떤 모범 사례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거를 많이 일종의 상징 조작입니다. 이거 사실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놀란 게요. 그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센터가 작년에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광역시도도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결정을 한 게 서울시지만 또 자금 지원한 게 서울특별시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의회 의원님들의 그 참 수준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높이 평가하고 저는 이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가 광역시도에 당연히 다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서울시 복지재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가 이제 1년 정도 됐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점, 뭐 지원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그것도 한번 저희가 뭐 보도하든지 어떻게 해서 자꾸만 이런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토론은 다 끝났고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질문지 하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질문지를 갖고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군요. 질문지를 갖고 하고 제가 마지막 뭐 해서 거의 한 4시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지는요. 치매 환자, 우울증, 개인 기피 등 각종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특히 실종 변사건에 관한 논의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정을 할 겁니다. 각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소외계층에 속한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안 중 하루 종일 홍보관에서, 그러니까 물건 파는 이런 데죠. 특히 여성 노인분들 모여놓고 여러 가지 상거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팔고 미끼 상품 주고 물건 사가라고 불법 행위를 하다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런 엄마가 이런 거 사오면 자식들한테 혼나고 말 듣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우선 저기 치매 환자, 우울증, 대피인 기피증, 트라우마 해소 방안 뭐 요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이수진 센터장님께서 한번 해답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어요? 예. 저는 전국 이하 실종아기 찾기 시민회 모임 회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이병윤 의원님 그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도 이제 그런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개구리 소년 사건 있지 않습니까? 91년도에 그 사건서부터 3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한 800명의 우리 그 실종자를 찾아서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서 이거 보니까 제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나쁜 점을 꼽으라면은 뭐를 꼽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실종 공화국,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로다가 매번 그 정부를 비판을 하고 경찰을 비판하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 고독사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자살입니다. 그들이 자살을 하고서 늦게 발견이 돼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독사 얘기하는데, 거의 100명이면은 90명은 다 그 자살이고 병사로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줘야 될까요? 교수님들이 아까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심리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주 만나는 자살을 뭐 이렇게 예고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그 자살 예방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렇게 저 전화기로 흘러나오는 그 말 듣고 자살을 멈출 사람은 없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거 형식적이지 실제요. 그리고 또 청소년, 이렇게 고립 청소년, 뭐 중장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분들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요. 와서 우리 전 동대문구 살기 때문에 동대문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서 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또 경찰청 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심리 상담사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질문하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치매 환자,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대한 각종 트라우마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제 50대 그러니까 거부가구 사례 중에 50 중장년 이상이신 경우에 발견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치매입니다. 근데 본인이 치매인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치매인지를 확인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동이나 구청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나가게 되면 막 성격이 변하시고 막 화를 내시고 더 이러시니까 더 거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더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조기 치매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부 사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계속 그 원인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중장년 이상이 되면 조금 본인과 가족이 스스로 치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울증 대인기피와 관련돼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례 중에도 본인이 절대로 뭐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우울증도 없고 정신질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안 오세요. 계속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알아봤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가지고 찾아가서 혹시 진단을 해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안에서는 정말 그분이 뭐 이렇게 발작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뭐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AI 안부 확인 전화나 뭐 스마트 플러그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전화 스마트 플러그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신호가 떠서 전화를 드리면은 막 너무 반갑게 본인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외로우셨구나. AI 안부 확인 전화도 물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AI가 전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이런 것만 해도 너무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편하게 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상담을 본인이 그 취약계층 시민들이 직접 전화해서 본인이 어려운 거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전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좀 4시 돼갑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질문이 있는 게 있어서요. 좀 이따가 이거 먼저 하고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여성 노인분들 모아놓고 예를 들면 상거래 행위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고 교수님께서 한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교육원을 또 운영을 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같은 층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밥도 해 드시고 그리고 설명회도 듣고 그러고서는 그 고가인 뭐 180 얼마 되는 것들을 아주 그냥 잘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에만 대고 있어도 치료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하는데 이건 너무 외로우시니까 그 연계에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한번 모색을 해봐야지 되는데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아까 또 치매 그것도 얘기했었잖아요. 136 뭐 이렇게 해갖고 자살하시겠다고 그래서 밤중에 11시쯤에 전화가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무슨 전자제품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다 놓고 야밤도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면에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지금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전화 번호가 있어서 전화 한번 해본다고 하고선에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 학생으로 돼서 지금 석사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천 그 롯데백화점 그 안에 속초 꼬다리 냉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의 손을 갖다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뭐 체계적인 상담이라기보다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나한테 개방을 좀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있죠. 상담사 전화 받아주는 예. 그런 대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쪽으로도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얘기했듯이 두 번째죠. 그래서 모집 행위를 하는 거 정말 저도 그거 싫습니다. 굉장히 싫은데 어르신들이 다단계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에 현혹돼서 또 하고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사면은 또 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얼마 정도 준다 하니까 경제적인 수입 때문에 소개만 해도 된다 해서 하는데 이런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진짜 법적으로 엄청 엄별하게 해서 처벌을 해서 단절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분들의 우리가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 이야기 나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라는 뭐 프로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지 두 개 있는데요. 그 질문지 중에 하나는 주제 발표하고 계신 다음에 지금 조금 침잠해 계신 네. 조용히 계신 우리 김상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질문은요.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송은일 님이 하신 건데요. 혼자 사는 독거 장애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독거 장애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독거 노인이나 이거 독거 장애인이나 그건 정식적 장애도 장애죠.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직접 다 이거는 실질상 경험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 좀 주제와는 좀 저기 하지만 고독사 실태 조사와 함께 고독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분의 그 사람 그 고독사 전체를 갖다가 다 줄일 수 있는 건 없죠. 20% 보건복지부에서도 20%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목표가 있으니 그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 나가야지 어느 하나에 치우쳐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독거 장애인에 대한 대안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제가 호텔을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기 조금 전에 뭐 교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상 제가 호텔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집에 보면 도어록이라고 다 있죠. 도어록만 딱 가지고서도요. 이 사람이 여기에 저기 움직임이 있는지 여기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가 다 확인이 돼요. 그거를 산하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그걸 윙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모니터만 딱 보고 있으면 이 불이 켜 있는지 안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사물 인터넷 얘기 다른 거 다 뭐
요구르트니 우유니 이런 거 그냥 그거 도어로 하나씩만 달아주면 돼.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군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도어로 하나 달아주는데 뭐 한 5, 6만 원, 6, 7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하나 넣으면 10년이고 이렇게 별 차이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독거 장애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건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제 특별하게 이 독거 장애인에 대해서는 뭐 정신적 장애도 같으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플로우에서 아까 손 드신 분 전에 여기 있는 서면 질문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 시간은 4시 5분입니다. 강북구에서 어르신 급식소와 밑반찬 배달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봉사자들이 가끔 홀로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동사무소에 연결해도 당사자들에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동사무소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봉사자들도 무료 봉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수당을 주면 봉사자들을 활용한 중장년 고독하신 분들 발굴과 방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책과 관련돼서 서울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돌단, 우리 동네 돌봄단에 가입을 하시고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자원봉사랑 연계를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 일자리라 그래서 요새는 65세 이상의 정말 많은 곳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일을 하시는데 등록하셔서 선발이 되시면 지금은 뭐 고작 27만 원 이러시지만 내년에 올라갑니다. 29만 원으로. 네. 올라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이요. 그 삶의 희망을 느끼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세수를 하게 되고 거울을 한번 쳐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옷을 갖춰 입고 나가시는 거에 너무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만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좀 꼼꼼히 살피면서도 봤더니 이야기해주는 할머니,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님들, 이거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들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시거나 좀 적극 대응을 하시면 얼마든지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해주는 분들이 또 좀 성심성의껏 대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참고 삼아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질문 보면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한번 연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동사무소가 예를 들면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좀 되는 건데 바빠서 그러셨겠죠, 동사무소 분들도. 그러면 이제 아까 손 드셨던 한번.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또 항의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전 16년부터 노인 자살률 때문에 노인체육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서 지금도 대한노인체육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저희가 그 단체를 만들 때는 노인들 자살률을 개선하고자 그걸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발표를 다 하셨는데 노인 고독사가 만들어지는 맨 하단 부분만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바로 시쳇말로 좀 무식한 얘기를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지금 막 예우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도 계시지만 광진도 계시지만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체육을 하다 보니까 대한노인에 소속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00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0만, 700만이 노인들이 다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들은 수동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300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나머지 있는
조직들은 또 복지관에 한 300만 있습니다. 그 사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노인 고독사 문제를 다룰 때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뭐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조례도 바꾸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방에 관심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정책을 했지만 이 부하가 걸려서 이 사회복지 시스템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뭐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고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과로사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과의 사람들이 지금 과로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적인 해법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저 허공에 날라든 얘기대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면 개선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김용호 의원님한테 그래서 저는 여기도 뭐 제도적 지원 해법이라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책을 하다 보니까 다 모아봤자 10만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아지냐 그 걷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투어라고 걷기 협회를 또 만들었어요. 올해 목표가 38만입니다. 한 300만이 목표인데 왜 그분들을 했냐? 집에서 무조건 모시고 밖으로 나오자는 게 저희들 저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술도 없고 모든 스포츠 게임이나 체육은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걷기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까 빈곤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빈곤에 좀 예를 들자면 이 학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고독사합니다. 없는 사람, 부모로부터 재산을 못 불려하는 고독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존감 때문에 고독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 지원 해법으로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결론을 구성 내용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을 한다고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난 봅니다. 근데 보건복지위원회는 고독사 아닌 부모님 뭐 사회적인 돈 환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관리를 하는데 수없는 예산이 들어요. 그럼 제가 아까 모두의 노인체육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동아리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봉사하시는 분 여기 한 분 계신데 이분도 자비량으로 하더라고 가보니까 제가 존경하는데 도봉구에 계신 분인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동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아까 이수진 박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많아야. 그래서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문화체육부 상임위의 예산이 1조라면은 보건복지 예산은 10조더라고요. 왜요? 10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서로 부처 간에 협업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안 그래요. 네, 정책에 반영 좀 시켜주세요. 정책의 반영은 글쎄 말입니다.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 예산이 10조가 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이 너무 많죠. 어르신들 노령연금서부터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지원 뭐 이래서 그걸 이렇게 매칭 사업을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근데 요새 그 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걷기 운동 하시잖아요. 지금 붐이 일어나서 알고 계시지만 황토길. 네. 맨발 걷기.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곳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 시의원님들도 많은 곳에 아니면 또 지자체에서 많은 곳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역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같으면 얼마나 저희들도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고 요식은 또 갖춰져야 되고 아무튼 그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문체위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어쨌든 마음속에 넣고 잊지 않고 의정활동하는데 밑거름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저는 나름 토론이 많이 됐다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글로벌 문화예술 연맹의 천재탁 기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센터를 하나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객 중에서 아주 20년 된 고객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2명이 있대요. 한 명은 부산에 있고 한 명은 광주에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치매 초기예요. 정신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멀쩡한데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복지센터를 다니는데 부산에서 다니다가 이제 작은 딸한테 광주를 가면은 갈 수가 없대요. 그게 시와 시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본인은 작은 딸 집에만 계속 있으면 또 사위 보기 미안하고 또 며느리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한 달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이거를 다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다니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제 동감이 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부산에 계시니까 그런 거 좀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도 비슷한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또 오늘 공동 주차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치매 쪽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설 간에 어떤 수요는 이게 시민의 수요가 많아서 아마 그 인원의 그런 어떤 룸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령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이죠. 비율이. 근데 제가 이거는 UN 등등 해서 조사 본 건데요. 한국이 2040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34.4%로 일본하고 비슷해집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전체의 40.1%를 차지해서 전 세계 최초로 40% 벽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60년까지 40%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해서 아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예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이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부담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예방에 신경 써야 되고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남을 살펴보면 저한테 되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긴 시간 동안에 진지한 토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숨가쁜 2시간 반 가량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안과 해결 방안 도출을 넘어 그동안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던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문제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넘어서 왜 이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됐는지, 사회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층에 국한됐던 고독사가 이제 50대, 더 나아가서 30대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독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